네, 경제학 박사님이시고요. 또 경제 관련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시기도 하고 KBS의 대표 경제 전문가죠. 박종훈 기자 오늘 KBS 뉴스 D-라이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수식어가 많긴 하지만 회사에서 그 기재부라든지 금융 관련 출입을 진짜 오래 하시고 뭐 데스크도 하셨잖아요. 네. 기자 생활에서 한 몇 년 정도를 그 경제 관련 취재를 하신 거죠? 글쎄요. 정확하게 세보자면 아마 10년은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죠. 제가 왜냐하면 막 이 입사 준비할 때 이제 박종훈 기자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네. 뉴스도 많이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그래서 경제 관련 이슈들을 굉장히 쉽고 쏙쏙 들어오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약간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잡고 있는 주제가 이 반도체예요. 요즘 네. 뭐 얘기가 굉장히 많고 뭐 어제 그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았잖아요. 마음이. 네, 그렇죠. 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7만 원대가 깨지면서 그쵸. 마음 아프신 이게 분들이 웬일이야. 굉장히. 네. 그죠? 제 주변에 뭐 한 8만 원대 산 친구들도 있는데 네. 저 어제 굉장히 울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실 그때 한 올 초까지만 해도 뭐 8만 원 올라도 9만 원 갈 거야. 9만 원대는 9만 원 올랐는데 이제 10만 원 갈 거야. 이러면서 되게 네. 좋게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모든 주가들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락세인 건가요? 일단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로 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삼성전자 주가가 보시면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1월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6만 9천 원 정도 그 그죠. 정도 안팎이었죠. 근데 문제는 오늘은 뭐 조금 오늘 조금 조금 그죠? 네, 오늘 조금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말씀드릴 때 자, 그런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 500만 명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 6명당 1명꼴로 삼성전자 주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 250만 명이 전부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올 상반기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물려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는 거 뭐 충분히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많다는 거 알고 그쵸.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점은 이 삼성전자가 아주 대표적인 사이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데 네. 이 삼성전자가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보다 좋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적이 나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 발표를 할 때 보통 주가는 네. 고점을 찍고 이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야 이보다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네. 그때 그 말이 들리면 삼성전자는 벌써부터 반등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요. 네.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정말 까다로운데 안타깝게도 이 증시 전문가란 분들이 좋은 기업에 30년 묻어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된다. 삼성전자를 봐라. 많이 들었어요. 네, 30년 동안 수백 배가 됐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길이 아니라 네. 정말 울퉁불퉁하고 중간에는 엄청난 협곡도 있고, 네, 그걸 다 사선을 넘어서 네.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그게 남아있던 분들인데 문제는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그 사이클에 선행해서 네. 6개월에서 한 12개월까지도 선행하면서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이거 30년 묻어두면 언젠간 돈 되겠지 이건 정말 먼 얘기고 당장 눈앞에 주가 하락 때문에 맞아요. 아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PC에 그 반도체 대장주의 부진 강도를 메리츠 증권에서 뭐 이걸 좀 통계를 내서 그래프로 만든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게 전망했고 실제로 실적도 괜찮았고 네. 그때 당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뭐 좋아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짧게 온 건지 아니면 네. 이게 올려다 만 건지 네. 그것도 헷갈려요. 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증권사 네. 이 양쪽이 좀 달라지는데 뭐냐면 국내 증권사는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상반기부터 네. 줄곧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근데 외국 증권사는 아니다. 이게 실적이 점점 나빠지면서 22년부터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네. 선반영할 것이다. 그러고 실제로 돈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요? 네. 근데 그 올 여름에 굉장히 나눠졌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 수출도 굉장히 좋은 이유 네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미래를 조금이라도 전망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단기적인 현상이었어요. 뭐냐 하면 네. 지난해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저희 이제 직구해야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미뤄뒀던 소비를 네. 이때 왕창 하는 날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세일도 엄청 하고 사람들이 이 날이 정말 쇼핑의 날인데 네. 지난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글쎄 이 멀티탭 아시죠? 이렇게 네. 이 꽂는 꽂는 거. 콘센트. 네, 콘센트 꽂는 거 이게 품귀가 일어나갖고 미국에서 멀티탭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요? 네, 재난지원금을 갖고 뭘 했냐? 그때 뭐 음식점에서 돈을 쓸 수 없잖아요. 레스토랑에서 돈을 쓸 수 없잖아요. 그쵸. 이 돈 갖고 다 고이고이 모아뒀던 이 돈으로 네. 전부 다 나와서 전자제품을 산 겁니다. 집안에 네.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멀티탭이 풍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거 꽂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웬일이야. 현상까지 일어났거든요. 네.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계속 받으면서 네. 언제까지 대체로 후한 재난지원금이 있었냐. 미국의 주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7월에서 9월 사이까지는 계속 재난지원금이 이 지급이 됐거든요. 네. 여기다가 델타 변이가 돌면서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이 극복을 못하고 여름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전자제품 수요가 올해 여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그 전자제품에 어느 나라 반도체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저희 거. 그렇죠. 저희 거.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서버 D램 수요예요.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인데 네. 자, 이 서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의 5대 빅테크 회사 이런 회사들이겠죠. 네.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난해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가 갑자기 확 몰아치니까 네. 서버를 증설하려던 계획을 잠깐 미뤘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죠? 어떤 영향을 줄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돌았을 때. 그래서 야, 이게 경제가 완전히 망해서 이 서버 짓다가 잘못해갖고 이 서버 망할 이거, 수도 있겠다. 네,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잠깐 미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쵸? 알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전부 유튜브만 보고 넷플릭스만 넷플릭스, 보고 그죠. 아니면 뭐 아마존으로 물건만 사고 하니까 서버 네. 증설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반기에 이제 급격하게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지난해 하반기 가을에 두 네. 번이나 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서비스가. 왜냐하면 그래요? 서버의 증설 속도가 너무 너무 느려갖고 느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유튜브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 난리 날 법하네요.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속도로 서버를 증설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 이제 서버 증설 이제 막 발주를 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D램 공장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성 반도체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 베트남에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베트남은 베트남에도 있죠. 예, 걸핏하면 락다운 한다 그러고 공장 문 닫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되는 얘기들. 맞아요. 야, 근데 서버를 우리가 짓기로 여러 가지 뭐 그런 증설하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반도체 공급이 제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사놓은 네. 겁니다. 예, 그에 예. 이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잘 네. 됐던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4분기부터 무슨 걱정이 되냐면 여름까지는 그렇게 해서 수출이 너무너무 잘 됐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하고 어떻게 갈렸냐면 우리나라는 자, 봐라. 우리나라 여름까지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됐지? 이렇게 잘 된 거에다가 그쵸. 직선을 그대로 쭉 긋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한 거고 네. 외국 증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폭발. 현상, 이 수요 폭발이 3분기까지만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너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재고를 네.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리 다 왕창 사놨기 때문에 네. 4분기부터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 현상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혹은 뭐 미국 증권사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는 네. 내년 2분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여름까지가 정말 실적이 좋았으니 네. 실적이 좋을 때 어떻게 된다?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구나. 증권사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네. 계속 그런 장밋빛 맞아요. 전망만 내놓은 거고 외국계는 냉철하게 이걸 주식에서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있고요. 가장 네. 큰 문제는 네. 어쨌든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속 되는 한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겠지만 네. 엄청난 협곡을 지나 또 올라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유의해서 투자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도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폭발했고 지금은 재고가 좀 남아둔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차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도 빨리 받으시네요.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 6개월 1년도 왜요? 있다던데.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네. 아, 지금 뭐 반도체 수급이 워낙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이폰이 반도체 네. 수급이 딸려서 뭐 물량을 좀 조절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게 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는데요. 네. 이게 반도체가 워낙 품기라서 자동차도 생산 못한다 그러고 네. 아이폰도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9천만 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1,000만 대를 못 만든다, 8천만 대밖에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네. 이 많은 혼란을 줬던 게 뭐냐면 그러니 반도체가 이렇게 품기라니 우리나라 이 대표 반도체 회사들은 그럼 훨씬 더 장사를 잘하겠네. 그쵸. 그러면 이익도 늘어나고 돈도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이 맞아요. 많은 오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오인인가요? 네, 두 종류가 아주 이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나눠지는데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네. 시스템 반도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현재 품귀 현상이 벌어진 건 시스템 반도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4분기부터는 조금 남아도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대만의 타이완의 TSMC라는 회사에서 네. 거의 시장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삼성이 2위이긴 한데 네.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한 이제 TSMC가 절반 이상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렇구나. 18.5% 정도인데 네. 삼성전자에서는 아직도 이 캐시카우라 그러잖아요. 네네. 현금을 조달하는 그런 주요 출입처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 이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은 TSMC한테는 네. 타이완의 회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삼성한테는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현금을 창출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니까 네. 오히려 이게 타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 생산량을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줄인다. 이 1,000만 대 분량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희소식이 아닌데 예전에 차량 반도체도 이제 많은 오인을 하게 만들었죠. 차량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하니 그러니까요. 야 삼성전자 엄청 장사 잘하겠네. 네. 근데 이게 시장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품귀 현상이 주로 나타난 이 반도체가 네.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라 그래요. 하위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TSMC가 돈 되는 굉장히 높은 기술의 시스템 반도체만 네. 많이 만들고 네네. 이 하위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은 생산을 돈이 좀덜 굉장히 돼서. 줄인 거예요. 돈이 덜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난 이런 네. 반도체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그렇겠네요. 네, 그런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네. 줄어드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국에서는 약간 좀 하위 반도체들에 대한 생산도 많다고 하셨는데 또 그만큼 약간 좀 뭐랄까요 상위 반도체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중국이.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약간 좀 혼란스럽잖아요. 뭐 얼마 전에 헝다 사태도 있었고 뭐 시진핑 주석 3년임을 앞두고 뭐 굉장히 좀 많은 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이게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바로 공동부유인데요. 공동부유. 네. 공동부유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원래 선불원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다른 그쵸. 중국인들을 이끌어라. 근데 이제 공동부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제 도저히 이렇게 놔뒀다가는 진짜 네. 중국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공동부유라는 걸 꺼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공동부유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걸 잘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부유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도 카카오 규제론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단이 뭐냐면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은 중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에 반해서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은 엄청나게 양질의 일장 그리고 직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삼성전자가 이 정규직만 10만 명이 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탐이 난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이 공동부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빅테크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는, 네. 자, 예를 들면 이 규제가 우리나라에선 정말 황당할 수준이에요. 우리가 카카오 규제한다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규제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독점 규제로 알리바바한테 수조 원대 벌금을 물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 뭐 별일 아닙니다. 전 진짜 중요한 건 네. 게임 업체를 규제한다면서 네. 이 학생들한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1시간씩만 게임하도록 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기사 총 본것 3시간. 같아요. 네. 자, 거기다가 이것만 있는 게 네. 아니라 교육산업한테는 네. 더 이상 학비를 받지 마라. 이거 사교육 시장을 좀 네. 줄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다 교육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다 전부 다 서버가 엄청나게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네. 더군다나 기부금 내놔라. 그래서 알리바바 18조 원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리고 텐센트 9조 원 네, 그리고 네, 네. 핀도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핀도더, 네, 네. 새로 생긴 기업이에요. 신생 기업인데 네. 여기도 1.8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런 기부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막 바로, 앞다퉈서 알았어. 바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이러다 보니 자 우리가 그렇군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빅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 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주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네.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심지어 학비도 받지 말라 그러고 그쵸? 이렇게 게임 시간도 네. 규제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있으면 전부 다 기부하라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서버 증설이나 이런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규제를 받을지 그쵸. 모르니까. 아니, 반독점 기부금 내야 규제라든가. 되는데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네. 엄청 할수 고민이 있을 것 되겠죠.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과연 중국이 굉장히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까를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과 홍콩에 합니다. 물론 이 반도체 중에서는 중간재 성격으로 이걸 중국이 조립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수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중국이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주로 제조업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부유의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직장을 만드는 바로 네. 이런 어떤 반도체 배터리에 있는 투자를 전부 다 하거든요. 물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우리에 비하면 아직도 좀 갈 길이 굉장히 남았어요? 낮은 네. 수준에 불과하고요. 네네. 또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걱정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랑 경쟁하게 되면 배터리는 뭐 사실 우리나라랑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지금도요? 네네. 네. 거기 뭐 굉장히 이 배터리 생산량도 워낙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네. 경험의 축적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출도 영향을 받지만 네. 세계 시장에서 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되고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미래가 결코 희망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희망적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게 네.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다음에 계속 어떤 방식을 썼냐 하면 이렇게 추격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역전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네.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2등이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그쵸?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네, 메모리만 전 세계, 잘하는 게 그죠? 아니라. 네. 근데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과감한 투자. 이번에도 지난 8월에 발표를 했죠. 네. 24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여기에다 전부 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강력한 기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네.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기업이 이제 반도체 기술 수준이 뭐 1년 반 정도 뒤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1년 반이 아니에요. 중국이 진짜 마음 먹고 우리나라를 추격하려면 삼성전자를 추격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아, 진짜로 뭐 진짜 네.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르죠?
투자를 이렇게 늘린다는 게 네. 희소식만은 아니거든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경쟁자를 물리쳤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항상 치킨 게임이라 그래서 혹시 영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영화를 보시면 왜 서로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악당하고 자동차를 타고 달립니다. 막 서로 부딪힐 것처럼 달려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악당이 이 먼저 핸들을 먼저 틀죠. 틀어버리죠. 항상 주인공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 삼성전자가 워낙 돈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워낙 기술력도 좋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떤 누가 추격을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인텔도 추격한다 그러고 뭐 TSMC랑 그 일본 기업이 서로 지금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압박을 하려고 그러고 네. 여기다가 뭐 마이크론 같은 기업도 미국 기업도 우리 삼성전자를 따라오려고 하죠. 그럴 네. 때마다 삼성전자는 과감한 투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경쟁자를 진짜 아예 싹을 죽여버리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워낙 업계의 선두주자다 보니까 이런 위협은 뭐 한두에 겪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네.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네. 이 치킨 게임을 만약에 시작할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반도체 현물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생산을 막 네. 경쟁적으로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처럼 인텔이나 이런 데서 정말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뭐 네. 시스템 반도체든 아니면 마이크론이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도전한다든가 일본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 살리려고 할 때 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이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의 주가 뭐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고 나면 또 오르겠죠. 하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어떤 방향이든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미래를 좀 열린 생각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굴곡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도 사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 정말 어려운 게 실적이 가장 나쁠 때 먼저 주가는 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언제 팔고 살아야 될지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측이 네. 그러니까 아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네. 딱 반영이 된다고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나쁠 때 들어가고 좋을 때 네, 나오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나쁜 건 이걸 뭐 급락할 때 팔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사면 이걸 뇌동매매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 때 뇌동매매에 들어가기가 정말 쉽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10m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1m입니다. 정확하게 11m에 가장 비슷했네요, 근데. 네, 정확하게 맞추신 셈인데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 5%, 10%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다가 지금 삼성전자처럼 20% 넘게 그죠. 하락을 하면 이 공포 지수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중심을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만들어두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네. 뇌동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될 구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뭐 댓글로 반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지금 댓글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뭐 각자 나라들의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글로벌 경제도 뭐 이렇게 미중 갈등 계속 약간 뭐 위기로 치닫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미중 패권 전쟁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네. 주로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약간 반도체 좀, 갖고 다툼이 네. 있었던 거 보셨나요? 아니요, 못 그냥 보셨죠? 오히려 네.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증설해라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반도체에서 지금 전쟁의 방향이 네. 이제 헝다 사태, 이 중국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제 통계마다 조금 다른데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큰 기업인 헝다 사태가 나면서 네. 중국의 약한 고리가 빚과 그 다음에 달러와 가치 이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 반도체 전쟁보다는 네. 아마도 이 환율 전쟁, 통화 전쟁 이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만 놓고 본다면 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전쟁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해주는 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약간, 좋거든요. 네, 물론 수요도 쭉쭉. 그렇죠. 앞으로 뭐 중국이 우리 따라오는데 뭐 10년은 걸릴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국가에서 보조를 엄청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반도체 전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의 전쟁 방향은 금융 전쟁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환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금리 같은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출연을 해서 이 얘기는 네. 앞으로 한참 들려야 될 지금 일이 약간 많으니까요. 맛보기로 네. 오늘 네, 살짝 네, 네. 그죠? 살짝? 네. 그리고 앞으로 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이다 말이 많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더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